하고 있었어요. 자, 어제 했던 거 성찰적 태도, 그 다음에 객관적 태도 했고, 세 번째는 개방적 태도입니다. 자, 개방적 태도라는 거는 여러 가지 가능성의 공존함을 인정하는 태도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승민아, 필기하고 싶은 필기해. 자, 여러 가지 가능성의 공존함을 인정을 해서 자, 연구 방법이나 연구 관점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과 다른 주장이 존재했음을 인정하고 자신의 주장에 대한 비판을 허용하는 태도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다른 주장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개방적 태도냐? 그거는 아니야. 그래서 다른 연구자의 주장이나 결론을 무조건 수용하는 게 아니라 자, 경험적인 근거를 통해 검증하기 전에는 하나의 가설로 받아들인다. 가설이 잠정적인 결론을 얘기하잖아. 그래서 잠정적인 결론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야. 호이가 승환이 네? 있어? 승환이 깨우러 간 거 아니었어 아까? 누가 갔지? 아, 재영이 갔지. 미안. 고마워 재영아. 너 그냥 빈손으로 와 있으면? 네. 책 가져와 가서. 책 오늘 못 가져왔어요. 그럼 준민이 옆에 앉아서 같이 봐. 너 어제도 그렇게 결과 처리 대놓고서 오늘도 또 이래? 어제 담임쌤하고 얘기한 거 아니야? 예. 나 오늘 또 가서 니네 담임쌤한테 또 일러? 완전 나 고자질쟁이네. 어? 야, 어제는 그렇게 혼났으면 오늘은 좀 다르게 해서 와야지. 책상. 승환이 책상. 나 네 쪽발 보고 싶지 않아. 준비야, 책 좀 보여줘. 자, 왜 그러냐? 필요성 볼게요. 아무리 과학적인 연구의 결론이라도, 그러니까 절대적 진리일지라도 언제나 반증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주장의 가능성을 허용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얘기하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예가 뭐냐면 천동설하고 지동설이야. 지금은 두 가지 중에 우리가 어떤 거를 믿고 있지? 천동이야, 지동이야? 너희들의 상식을 알 수 있다. 천동설이야, 지동설이야? 지동. 그치, 지금은 지동설이야. 땅이 움직인다고 보고 있지. 근데 예전에 중세시대 때는 우리가 중심이었어. 그래서 하늘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했다고. 그래서 이때 지동설을 아무리 얘기해봤자 이게 절대적 진리야라고 이 당시에는 지동설을 아예 받아들여주지 않은 거죠. 그럼 이때는 뭐가 부족했던 거야? 개방적인 태도가 부족했던 거지. 근데 알고 보니까 천동설이 아니라 반증이 나타났어. 지동설이 맞는 거래. 그러면 지금도 우리 지동설이 진리라고 믿고 있지만 언제 또 다른 진리가 나타나서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개방적인 태도가 필요하더라. 자, 그 다음에 상대주의적 태도 나와 있어요. 상대주의적 태도 밑줄 그어볼게요.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할 때 뒤에 밑줄 그어볼까? 사회문화 현상이 발생한 맥락이나 배경을 고려하는 태도다. 이렇게 나와 있어. 얘들 티베트 가면 장례 문화가 있는데 지난번 애들하고 저희 동영상도 한번 봤는데 조장이라는 장례 문화가 있어. 여기 조가 무슨 조자냐면 세조자야, 세조자. 그래서 장례식을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이 죽잖아. 그 시신을 높은 이제 고원으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구덩이를 파서 그 시신을 이렇게 놔. 그럼 뭐 어떻게 하냐? 이따가라 독수리들이 와가지고 이 시신을 다 쪼아 먹습니다. 쪼아서 먹고 하늘로 가버려. 그게 바로 티베트 장례 문화야. 그럼 이걸 들었을 때, 자, 연구자 자신의 문화적 맥락이나 배경, 우리의 맥락이나 배경에서 생각해보면 얘네 너무 야만적인 거 아니야? 어떻게 사람의 시신을 새가 먹도록 놔둘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회 문화에 발생한 맥락이나 배경, 이 티베트의 맥락이나 배경에서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는 문화예요. 자, 티베트는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냐면 날씨가 매우 춥고 건조합니다. 그러면 시신이 죽어가지고 우리나라처럼 땅에 묻잖아? 시신이 안 썩어. 그래가지고 몇십 년 뒤에 이렇게 땅을 파보면 주민이가 죽은 그대로 이렇게 있는 거야. 썩지도 않고. 그럼 시신을 묻는데 문제가 생기겠죠. 두 번째는 이 티베트 사람들은 독수리가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신을 쪼아가지고 독수리가 하늘로 데려가 준다. 그래서 완전하게 이렇게 이승을 떠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 그럼 그 맥락에서 고려해보면 조장 문화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연구 사회문화 현상이 발생한 맥락에서 배경에서 고려하라는 게 상대주의적 태도예요. 이거는 뒤에 문화이의 태도 배워. 거기서 똑같이 나오는 거니까 지금도 알고 계세요. 자, 그럼 우리 교과서 36쪽 한번 볼게요. 교과서 30, 승민이 교과서 준 거 갖고 왔어? 사물함에 왜 안 갖고 와? 책 쓰는 거예요. 선생님이 교과서도 필요하다고 어제 얘기해줬었는데.
다음 주에 갖고 와야 돼? 자, 지금 결혼의 나이가 점점 늦어지는 현상에 대한 연구자들의 태도가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그러니까 하나씩 뭔가 결여된 태도를 갖고 있어. 4명이. 그럼 왼쪽부터 볼게요. 이 꼰대 같은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하지. 설문지를 돌려 제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사를 계속하겠대.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원하는 가치나 주관이 개입되어 있어. 무슨 태도가 결여되어 있는 거죠? 4가지 중에 뭘까? 객관적 태도.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객관적 태도가 결여되어 있는 거야. 연구자의 주관이나 가치, 이해관계가 개입되어 있으니까. 이제 꼰대 같은 여자가 또 얘기해. 제 연구는 경험적 자료를 근거로 하므로 저의 주장과 반대되는 주장은 절대로 인정할 수 없어요. 무슨 태도가 부족해요? 이게 개방적 태도가 부족한 거죠. 그것도 약간 남자가 또 얘기하는 젊은 남자가. 결혼은 어느 시대나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결혼 나이가 늦어지는 현상에 대한 사회적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뭘까? 그 사회의 맥락에서 결혼이 늦어지는 현상을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보는 거야. 상대주의적 태도. 상대주의적 태도가 결여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이 여자는 뭐라고 얘기해? 결혼 나이가 늦어지는 건 개인의 문제니까 사회적 원인이나 영향까지 깊이 살펴볼 필요는 없어요. 바로 뭐? 깊이 살펴보지 않는다? 성찰적 태도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로 한번 구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가치 중립하고 가치 개입 보겠습니다. 우리 가치 중립하고 가치 개입은 연구 방법 할 때 했던 얘기예요. 가치 중립이 필요한 과정들 우리 얘기했었죠. 자료 수집부터 결론 도출이 되는 그 과정. 가치 중립은 사실에만 의존해서 연구하려는 태도다. 즉 앞에 본 객관적 태도랑 같습니다. 객관적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치 중립이. 자, 사회문화 현상을 과학적으로 탐구한다는 것. 자, 우리 사회문화 현상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연구 방법 2가지 배웠습니다. 우리 연구 방법 2가지 배운 거 뭐예요? 재영아, 우리 연구 방법 2가지 뭐 배웠지? 연구 방법 2가지 뭐 배웠어? 사회문화 현상 연구 방법. 재영이 양적 질적 기억나, 재영이? 양적 연구, 질적 연구 배웠잖아. 양적 연구, 질적 연구는 과학적 지식을 탐구하는 과학적인 탐구 방법이야. 그래서 과학적으로 탐구한다는 건 객관적인 증거에 입각하여 가치 중립적으로 탐구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객관적인 태도, 즉 가치 중립은 양적 연구만 필요한 게 아니라 모두 필요하다, 질적 연구도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질적 연구 과정에서 감정이입적 기법 사용한다고 했지. 감정이입적 이해. 그게 연구 대상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잖아. 이게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되냐? 아니라는 거야. 오히려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연구자는 객관적 태도를 지향합니다. 객관적 태도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가 분리되기가 어렵다 보니 연구자의 주관이나 가치가 개입될 여지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네. 객관적인 증거에 입각해서 태도해라. 그래서 사실과 가치의 구분의 필요성, 요건 한번 읽어보시고 3번 나와 있네요. 과학적 탐구 과정에서의 가치 중립과 가치 개입. 과학적 탐구 과정 2가지 배웠다고 했어. 양적과 질적인 거야. 그러면 가치 개입과 가치 중립은 양적 연구나 질적 연구나 똑같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양적 연구 과정을 먼저 일반적으로 배워요.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 왜? 여기에서 가설 설정이 없고 가설 검증이 없으면 그게 질적 연구지. 그게 질적 연구야. 질적 연구에서도 가치 중립과 가치 개입은 똑같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러면 가치가 개입되는 단계는 여기였지. 연구 주제를 설정해서 연구를 설계하는 단계. 요때는 연구자의 의도가 반영될 수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개입이 될 수밖에 없는 과정이야. 하지만 자료를 수집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는 엄격한 가치 중립이 요구되더라. 한마디로 객관적 태도가 요구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지막에 연구 결과를 활용하는 거. 연구 결과를 활용할 때는 가치 개입이 요구되더라. 가치 판단이 요구된다.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나 인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는 게 요구되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자, 원자폭탄 알아? 원자폭탄? 이 원자폭탄이 처음에 만들어진 게 왜 만들어졌을까? 얘 만들어진 이유가 산업용으로 만들어진 거야. 다이나마이트 이런 거 있잖아. 어떤 터널을 폭발시켜가지고 거기에 도로를 뚫고 이런 이유로 만들어졌는데 이 만든 결과물을 어디다 활용했어? 나라. 어느 나라에다가? 그렇지. 일본에다가 원자폭탄 투하했죠.
그러면 이 연구 결과를 활용할 때 연구자는 사회적 가치나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가치 판단이 제대로 안 된 거지. 물론 일본이 되게 나쁜 나라긴 하지. 그치만 그래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무슨 죄야. 그치? 그래서 이때는 가치 판단이 요구가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와 연구윤리. 승민이 계속 워치 보지 말고 나 워치 보는 거 계속 보고 있어. 자,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에서는 결국에는 인간이 연구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간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라고 하지 수단으로 대하지 말라고 하잖아. 그래서 인간이기 때문에 엄격한 연구윤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밥이 맛있던데. 자, 연구 윤리는 우리 세 가지 측면에서 볼 거예요. 첫 번째는 연구 대상자와 관련된 윤리 원칙. 자, 연구 대상자한테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이나 연구 과정 등에 대해서 알리고 동의를 직접 구해야 돼요. 근데 사전에 동의를 구할 경우에 연구 결과가 왜곡되는 경우가 있어. 소야, 너 몰래카메라 본 적 있어? 아니요. 몰래카메라 안 봤어? TV 같은 데 보면 몰래카메라 같은 거 하지? 몰래카메라 할 때 준민이한테 준민아 지금부터 저쪽에 지나가는 여자가 살려주세요 라고 할 건데 그거 사실은 몰래카메라고 우리가 네가 그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고자 그거를 실험 관찰하는 카메라야 하고 준민이한테 미리 너 괜찮아? 그럼 동의를 구했어. 알려주고. 그럼 준민이가 이제 지나가면서 의식을 하겠지. 여자 갑자기 나타났어. 살려주세요! 그럼 준민이 평소 같았으면 몰랐으면 그냥 지나칠걸? 갑자기 내가 도와줄게 이러면서 막 갑자기 기사도 정신을 발휘해. 그럼 준민이의 원래 모습이 아닌 거잖아. 그치? 이런 경우가 생겨.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연구 결과가 왜곡되고 영향을 받는 경우가 생기면 자, 불가피하게 연구가 끝난 후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연구 대상자에게 알리고 연구 결과의 공표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 된다. 즉, 실험을 하고 나서 자료를 수집하고 나서 그 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동의를 꼭 구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그 몰래카메라가 TV에 방영될 수 있었던 있던 거는 몰래카메라 찍고 나서 준민이 불러서 사실은 준민아 이러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너 몰래카메라 찍은 건데 이거 방송에 내보내도 돼? 하고 동의를 구했기 때문에 TV에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자, 왼쪽 볼게요. 왼쪽에 보면은 연구 대상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를 구해야 되잖아. 동의를 구하면서 자발적 참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자, 연구 대상자는 자율성을 바탕으로 연구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자발적 참여를 보장해야 된다라는 거. 내가 둔원고등학교 학생들의 폭력성을 연구하고 싶어서 호익이한테 일주일 내내 욕을 할 거야. 호익아, 나 일주일 내내 너한테 욕해도 될까? 호익이 싫어. 호익아, 근데 너 이거 안 하면 수행평가 빵점인데? 그럼 호익이는 어쩔 수 없이 참여하게 되겠지? 그럼 자발적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거죠. 이런 거는 자발적 참여 보장이라고 어려워. 자, 그리고 연구 대상자에게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특히 예상되는 피해를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줘야 된다. 그리고 연구 대상자의 안전과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내가 막 호익이한테 이런 신발아, 이런 신발 새끼야, 이런 시베리안 허스키야 막 욕을 막 일주일 내내 해. 그럼 호익이가 막 거기서부터 정신적이 피폐해져가지고 막 스트레스를 받아. 그럼에도 일주일 동안 계속 내가 실험을 진행하면 그거는 호익이의 안전과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거겠지. 자, 네 번째 중요해요. 익명성을 보장해라 나와 있어요. 익명성을 보장해라. 연구 대상자의 익명성. 그리고 사생활 관련 정보 및 개인 정보를 연구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지. 내가 우리 둔원고등학교 학생들의 그 폭력성에 대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3반에 대한 명단을 다 받았어. 3반의 이름, 주민번호, 사는 곳까지 다 받아놓고 연구를 한 다음에 그거를 내가 다른 입시학원에 팔아 넘겨. 3반의 애들에 대한 정보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면서 팔아 넘겨. 이게 뭐겠어? 사생활 관련된 정보를 연구 목적 이외로 활용을 한 거죠. 팔아 넘기는 것은 전혀 연구와 관련이 없는 거잖아. 자, 이런 것들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개념 플러스 한번 볼게요. 자, 개념 플러스 볼게요. 맨 밑에만 볼게. 연구가 끝난 다음에 연구자는 연구로 인해 연구 대상자들에게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호익이한테 일주일 동안 욕해놓고 호익아 이제 연구 끝 이게 아니라 호익이가 정신이 피폐해졌으면 심리상담이라도 한번 받게 해줘야 되는 거야. 연구 결과의 공표에 앞서 연구 대상자들에게 연구 관련 정보를 숨김없이 공개하고 결과의 공표에 대한 동의를 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연구 과정과 관련된 윤리 원칙은 앞에서 했던 거야. 가치 중립, 객관적 태도.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한마디로 사실로서 바라봐야 된다. 연구자의 주관이나 가치를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 나와 있어요. 자, 연구 결과 공표에 관련된 윤리 원칙 볼게요. 자, 연구 결과를 은폐하거나 왜곡하거나 축소 과장해서는 안 되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죠. 그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야 된다. 출처를 안 밝히면 그거 표절이야, 표절. 근데 홍진영 뭐 박사 논문 취소됐다 뭐 이거 봤어? 표절해가지고 그 기사 봤지? 홍진영이 박사 논문을 쓸 때 인용을 했어야 돼. 인용이라는 거는 출처를 밝히면 인용이 되는 거야. 근데 출처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다 표절이 돼가지고 그래서 박사 논문이 표절 의혹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출처를 밝혀라. 그리고 연구 결과가 사회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결과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 이런 얘기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랑 관련해서 우리 몇 번 문제 볼 거냐면 42쪽에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42쪽에 4번. 수능 특강 42쪽 4번 볼까요? 문제가 4개밖에 없어요. 왜? 이거는 문제가 그러니까 비중이 크지 않다는 얘기지. 그만큼 문제에서 저기 수능에서 좋은 질문. 자, 4번 볼게요. 자, 4번에 어디에 밑줄 긋냐면 지금 저기 이후 수집한 질문지 중 모든 응답자에게 똑같은 번호를 기재하는 등 무성의하게 응답한 것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 여기 밑줄 그어볼게. 자, 그래놓고 리을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의도한 결론을 얻기 위해 자료 수집 과정에서 주관적 가치를 개입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 자, 수집한 질문지 분석할 때 무성의하게 응답한 걸 제외한 게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나 이해관계를 개입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있을까? 준민이는 예래. 정민이 어떻게 생각해? 그냥 쳐다보고. 아니야, 그치? 질문지의 단점이 뭐였냐면 무성의한 응답, 악의적인 응답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그럼 무성의한 응답이나 악의적인 응답까지 포함해서 분석해버리면 현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어 없어? 오히려 혼란을 줄 뿐이야. 그래서 이거는 연구자의 이해관계나 가치를 개입했다고 볼 수가 없어. 오히려 자료 수집 과정, 분석 과정에서 더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저 과정이 필요한 거야. 반드시. 너 진짜로 나중에 가잖아. 대학교 가잖아. 대학교 가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 수집하고 그래서 무성의한 응답한 거 빼고 그런 거 있잖아. 니네 무슨 어디 시험 보러 가면 심사위원이 한 4-5명이면은 그런 거 봤어? 최고점 빼고 최저점 빼고 그 나머지 심사위원들의 점수로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산출하는 경우가 있다? 그 얘기는 왜냐면 혹시나 그냥 아무렇게나 체크했을까봐 혹시나 아무렇게나 최고점 주고 아무렇게나 최저점 줬을까봐 극을 빼고 그 중간에 산출한 경우도 있거든? 그래서 저렇게 무성의한 응답을 분석하는 거는 오히려 객관적인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나눠준 학습지 한번 볼게요. 승환아, 어제 학습지 너 못 받았지? 승환아, 요거는 봐. 승환아, 쌤이 너 엄청 예뻐하고 아끼고 이러는데 태도가 그러면 내가 얼마나 속상하겠어. 그치? 자, 어디 볼 거냐면 1쪽에 오른쪽 22학년도 수능 문제랑 밑에 문제. 밑에는 언제 건가? 22학년도 수능. 두 개 다 22학년도 작년 수능이네요. 볼게요. 1쪽 볼 거예요. 1쪽. 1쪽 맞아? 1쪽이지. 자, 1쪽 보면 이제 수능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 맞아. 주민이 그거. 자, 연구자 갑은 학업 성취도에 따라 학업 성취도에 자기 통제력이 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아동 90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자, 가설 나왔어요. 독립변인하고 종속변인 찾아보겠습니다. 정민아, 독립변인이 뭐야 저 가설에서? 독립변인은 다른 종속변인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야. 그럼 뭘까요? 그렇지. 자기 통제력이 되는 거야. 자기 통제력이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잖아. 왜? 자기 통제력에 따라서 학업 성취도가 달라지고 있는 거니까. 정의 영향이라고 하는 거 보면 자기 통제력이 높을수록 학업 성취도도 높을 것이야 라는 가설을 세운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갑은 아동에게 초콜릿 1개를 받고 바로 먹어도 되지만 15분 동안 먹지 않고 기다리면 1개를 더 먹을 수 있다
조건에서 자신의 기다림 행동 정도를 예측하여 기입하게 하였다 나와 있어. 자, 기다림의 행동 정도는 독립변이하고 종속변인 뭐를 구체적으로 조작적 정의한 걸까? 기다림의 행동 정도. 기다림 행동 정도는 독립변인하고 종속변인 중에 뭐를 조작적으로 정의한 걸까? 뭐를? 어떤 거? 두 개 중에. 봐봐. 가설을 세웠으면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나와야 돼. 그래놓고 지금 뭐야 이거 니은에다가 밑줄 그어놓고 있잖아. 기다림 행동 정도. 저거 뭐야? 가설 어떤 거? 독립변인, 종속변인 중에 뭐를 조작적 정의한 거야? 기다림은 학업성 취도랑 관련 있을까? 자기 통제력이랑 관련 있을까? 그래. 자기 통제력을 조작적 정의한 거야. 기다림 행동 정도로. 자기 통제력이 눈에 안 보이니까 기다림 행동 정도를 바로 먹어, 기다렸다 먹어, 끝까지 기다릴 거야 라고 표시해보라고 했어. 그럼 얘를 구체적으로 측정 가능한 형태로 바꿔준 거지. 체크한 대로 따라서 1번 체크한 애들 몇 명, 2번 체크한 애들 몇 명, 수량화 계량화된 자료를 측정할 수 있잖아. 자, 예측해서 기입하게 하였대. 미리 만들어 놓고 조사 대상자 아동 90명한테 체크해보게 한 거야. 자, 값, 자료 수집 방법 뭐 썼을까요? 여기서 뭐 썼을까? 실험법, 질문지법 둘 중에 하나 골라봐. 실험했다고 하긴 인위적인 처치가 없어. 그 질문지법이야. 행동 정도를 예측해서 기입, 체크하게 했다고. 얘 지금 질문지법 활용한 거야. 이거 찾아낼 수 있어? 있어야 돼. 자, 해당 아동의 학업 성적을 구하여. 그럼 학업 성적은 학업 성취도에 대한 조작적 정의겠죠? 자, 통계 분석한 결과 끝까지 기다린 집단이 나머지 집단보다 학업 성적이 높았다. 이 얘기는 자기가 세운, 갑이 세운 가설이랑 분석 결과랑 어떻다? 일치하더라 이거야. 끝까지 기다렸다는 애들이 자기 통제력이 높은 걸 거잖아. 그러니까 높으면 성적도 높더라 이 얘기가 나온 거죠. 호이가 펜 없죠? 왜 없죠? 빌려줘? 쌤, 응? 이번에 더 몇 번? 2번, 뭔 소리야 2번. 뭐 2번이야 갑자기. 승환아 호익이 좀 줘. 던진다? 호익 하고 던졌어. 이번에 몇 번? 어떤 2번? 그 왼쪽에? 왼쪽에 2번? 밑에 답 있잖아. 왼쪽 여기 답 있잖아. 저기 승환아 봐봐 여기 답 있잖아 여기. 답 다 적어놨어 선생님이. 그래. 자, 연구자 을은 갑의 가설을 재검증하기 위해서 아동 900명을 대상으로 자 밑줄 그어볼게. 아동의 기다림 행동 정도와 학업 성적을 갑의 연구와 동일하게 수집하였다. 이 얘기는 질문지법을 통해서 기다림 행동 정도를 수집했다는 얘기야. 동일하게 수집했다고 했어 을은. 자, 추가적으로 아동에 대한 가정의 경제적 배경을 조사하여 연구 대상자를 두 집단으로 구분한 후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 갑의 가설과 자신이 추가한 가설을 모두 검증하기 위해 분석한 결과 자, 을 볼게. 기다림 행동 정도에 따른 학업 성적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그러면 을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억은 수용돼 기각돼? 그렇지 기각되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대잖아. 자, 가정의 경제적 배경에 따른 학업 성적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학업 성적에 뭐가 영향을 더 많이 주더란 얘기야? 가정 배경의 영향, 가정의 경제적 배경이 더 많은 영향을 주더란 얘기야. 그러면 가정 배경, 얘가 독립변이 돼서 학업 성적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지. 그치? 자, 1번 볼게요. 갑은 실험법 틀렸어. 갑 질문지법이지. 을 역시도 질문지법이지. 그치? 그래서 틀렸어. 자, 기억. 갑을 연구 모두에서 수용되었다. 아니죠. 갑의 연구에서만 수용된 거 주민이가 얘기해줬어요. 자, 3번 볼게요. 니은 보면 니은은 기다림 행동 정도입니다. 자, 기다림 행동 정도는 갑을 연구 모두에서 독립변수의 조작적 정의다. 맞지? 독립변수의 조작적 정의지. 답은 3번 이렇게 나와. 자, 4번 볼게요. 디귿은 갑의 연구에서 미음은 을의 연구에서 종속변수이다. 아니죠. 미음은 을의 연구에서 독립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자, 5번 볼게요. 리을은 을의 연구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분하기 위한 과정이다. 실험집단, 통제집단이라는 건 실험법을 사용했다는 건데 자, 지금 리을은 보면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 집단을 구분한 것뿐이야. 실험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구분한 게 아니야. 그래서 답은 5번이 될 수가 없어. 4번 뭐라고요? 자, 4번 디귿은 갑의 연구에서 그러니까 학업 성적이잖아. 디귿이
학업 성적이 종속변이라는 거 우리 알아냈지? 종속변이 조작적 정의한 거. 자, 미음은 가정 배경이야, 그치? 근데 보면 가정 배경에 따른 학업 성적의 차이라고 했으니까 학업 성적이 가정 배경에 따라 달라진대. 그럼 미음은 독립변인이 되는 거야. 의뢰 연구에서 종속변인이 아니라 독립변인이 돼야 돼. 왜? 학업 성적이 가정 배경에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가정의 경제적 배경이 학업 성적에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됐어? 응. 자, 밑에 수능 볼게요. 수능. ABC의 일반적인 특징 해가지고 문헌, 질문지, 면접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ABC 뭔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연구 대상자의 협조를 얻어서 대상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언어적 응답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단서에도 주목하였다. 뭘까요? 면접법, 그렇지. 친밀한 인간관계, 라포르 이렇게 얘기하죠. 홍민. 자, 동일한 연구 문제를 다룬 연구가 있는지 확인하였고 연구자 자신이 주장을 지지할 수 있는 기존 연구,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다. 이건 뭘까? 문헌. 오, 너무 잘했어. 우리 승환이 참 깼어. 자, 하나의 문항에서 하나의 내용만 묻고 있는지 점검하였다. 이게 질문지 작성 시 유의사항이었죠? 인형 왜? 퀴즈가 많이 아파? 오늘은. 보건실에서 받았어. 자, C는 볼게요. 이거 질문지 작성 시 유의사항이었고 수집한 양적 자료 중에 무응답이나 불성실한 응답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얘는 뭐겠어? 그러면 질문지법 이렇게 되겠죠. 자, A는 B에 비해 자료 수집 과정에서 시공간적 제약이 작다라고 했는데 문헌연구법이 가진 장점이었습니다. 시공간적 제약이 작은 거. 앉아서 미국을 연구할 수 있고 앉아서 조선시대 연구할 수 있었잖아. 자, B는 C와 달리 연구 대상자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질문지법이 필수적이지? 또 하나 있었어. 뭐였지? 면접법도. 그렇지. 자, 3번. 질문지법은 면접법에 비해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가능성이 낮은 거죠? 질문지법은 왜? 양적 자료를 수집하고 수량화, 계량화된 자료니까 C의 장점이 될 거야. 양적 자료의 장점이었어. 양적 연구의 장점이기도 했고. 자, 4번 볼게요. 면접법은 자, 수집된 자료의 통계 처리가 가능하다? 아니지. A는 면접법은 질적 자료였습니다. 통계 처리가 가능한 거는 질문지법의 장점이었어요. 자, 5번 볼게요.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에 유리하다가 돼야 돼. 질문지법이잖아. 질문지법은 오히려 유리한 겁니다. 그 답은 3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뒤에 연구 태도, 연구 윤리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수능 특강 어디로 갈 거냐면 2단원 갈게요. 조금 해야 돼. 해야 돼서 그래. 우리 중간고사 끝나면 조금 놀자 같이. 자, 개인과 사회 구조 배울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3개의 단원이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여기 다 외워야 돼. 미리 공부한 친구들 알겠지? 다 외워야 되는 파트야. 특히 6강은 그래요.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 사회 구조와 일탈 행동 해서 개인과 사회의 관계 속에서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볼 거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회화야, 사회화. 자, 사회화는 한마디로 교육을 얘기해, 교육. 아유, 호익이 또 저기다 색칠하고 있지, 또 그냥. 이쁘게 그냥. 볼펜 줬더니 색깔 볼펜으로. 아따맘마 이렇게 색칠하고 있지. 자, 한마디로 교육이야. 어떻게 교육해? 지식, 기능, 가치 및 규범을 습득하여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이다. 우리 호익이는 지금 인간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 기능, 가치, 규범을 습득하는데 과정에 거쳐있기 때문에 아주 완벽하지 않아. 호익아 괜찮아. 사회화는 전생에 걸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배워가면 돼. 그래서 전생에서 걸쳐서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기능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얘들아, 사회화를 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 어딜까?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 학교야, 학교. 그치? 학교는 공식적 사회화기관. 아예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이 됐잖아. 밑에 또 얘기해볼게. 그 사회화를 바라보는 관점 있는데, 자, 교육제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는 기능이었어, 갈등이었어? 기능론. 그렇지. 그럼 사회화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건 누구겠어? 기능론이에요.
자, 사회화는 우리 사회 규범을 기능론 입장에서는 전체가 합의했다고 봤지. 사회 전체가 사회 규범을 합의했으니까 우리 사회가 꼭 필요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꼭 학습하고 배워야 되는 것들이야. 그걸 배워서 어떻게 하는데? 우리 사회 유지, 통합, 존속에 기여할 수 있으니까. 자, 갈등론은 사회 규범을 누가 만들었다고 봤어? 지배 집단이 만들었지. 그러니까 지배 집단이 만든 지배 집단에게 유리한 지식과 기능, 규범을 배우는 거야.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지배 집단의 기득권 유지 수단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자,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개인의 상호작용을 중요시하죠. 그러니까 상호작용의 과정을 통해서 자아를 형성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되게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보면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기대를 인식하고 이렇게 나오지. 요 말을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 네 글자로 얘기하는데 요 말이 참 재밌어. 거울자라는 말을 써요. 생각해보면 호익이도 이렇게 친구들하고 상호작용할 때 준민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선생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준민이가 나한테 어떤 행동을 기대하지? 이런 생각하면서 상호작용하지. 한대. 그치? 보면 내가 타인에게 어떻게 비춰질지를 생각하면서 행동을 하잖아. 그게 거울자아야. 그래서 타인의 평가나 기대를 인식하고 그래서 우리 사회는 어떻게 생각하지? 하면서 자아 형성해 가는 과정이야. 자, 자아를 형성해가는 과정을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제 중요한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해. 오늘 이제 하는 것 중에 이거 무조건 다 외우고 갈 거야. 자, 여기 단어는 있잖아. 전형적인 사례를 먼저 외워줘야 돼. 지금 저기 보면 학교, 뭐 가족, 또래 집단 이렇게 나와 있지. 저게 가장 전형적인 사례거든. 그러니까 전형적인 사례를 먼저 숙지하시고 문제를 푸세요. 승환이 뭐 봐? 자, 사회화 기간 보겠습니다. 사회화 기간은 자, 두 가지의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어요. 분류 기준을 알아야 돼. 첫 번째는 설립 목적이야. 그러니까 목적이 사회화를 목적으로 설립됐냐. 한마디로 교육이 목적이냐. 요거야. 그럼 교육이 목적이다. 그러면 공식적 사회화 기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공식적 사회화 기간은 뭐라고? 사회화를 목적으로 설립이 됐다. 대표적인 예. 학교 직업훈련소. 학교 직업훈련소. 교육이 목적이라고요? 사회화가 교육이야. 한마디로 지식, 기능, 가치, 규범을 습득해야 하는 과정인 거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육하는 과정이 사회화인데 그 사회화,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자, 학교나 직업훈련소. 그러면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사회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진 않았지만 부수적으로 사회화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을 얘기해요. 가족. 자, 가족이 만날 때, 가족을 꾸릴 때 우리가 지금부터 자식을 낳아서 이 자식이 우리 사회에 통합하고 존속의 유지에 기여될 수 있도록 지식, 기능, 가치, 규범을 전수해 주도록 우리가 자식을 낳아보자. 이게 아니지. 가족을 만든 이유는 그냥 네가 내가 좋아서 그냥 서로 소속되고 싶어서 애정해서 만드는 거잖아. 하지만 거기서 이제 아기가 생기고 아기가 낳고 그러면 아기한테 젓가락 찝는 법, 부모님 보면 어른한테 인사하는 법, 존댓말 쓰는 법 이런 거 배우지. 그러니까 부수적으로 사회화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요. 또래 집단도 마찬가지죠. 이걸 외워야 된다고요? 이걸 다 외워야 되는 거야. 이 예시를. 직장도 얘들아. 회사는 설립 목적이 뭐야? 일하기 위해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설립을 됐는데 그 안에서 그 회사 생활에 필요한 지식, 기능, 가치, 규범을 배웁니다. 그럼 여기도 그럼 부수적으로 사회화 기능 수행하고 있네. 대중매체는 TV, 라디오 이런 거 얘기해. 신문 이런 거. 그거는 정보 전달이 목적인 거야. 교육이 목적이 아니야. 정보 전달이 목적인데 정보를 전달받다 보면 그 우리 사회에 필요한 지식, 기능, 가치, 규범을 배우기도 하죠. 그래서 대중매체도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거 첫 번째 기준이 뭐라고? 설립 목적. 두 번째는 이제 사회화 내용이야. 자, 사회화 내용이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냐. 어른들한테 존댓말 해야 돼. 밥 먹을 때 오른쪽 숟가락 오른손으로 먹는 거야. 양치는 3번씩 하는 거야. 이런 기초적 수준의 사회화를 담당하는 걸 1차적 사회화 기간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전문적이고 심화된 수준, 뭐 컴퓨터 사용하는 방법, 뭐 핸드폰 사용하는 방법, 요런 거 전문적이고 심화된 수준의 사회화를 담당하는 걸 2차적 사회화 기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는 뭐에 따라 분류했다고? 사회화 내용에 따라 분류한 거예요. 자, 기초적인 사회화는 가족이랑 또래 집단에서 많이 배우지.
그 보면 자아 정체성이랑 개인의 인성에 큰 영향을 미친대. 그래서 이렇게 재민이가 만약에 버릇없이 행동하면 이렇게 봐봐. 오자마자 엎드리면은 너 가정교육에 문제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치? 1차적 사회학기가 문제 있어? 요 얘기인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전문적이고 심화된 수준이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 대중매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본다 또 그러면 선생님 여기 중학교는 안 나와 있는데 중학교는 1차적이에요? 2차적이에요? 초등학교는 1차적이에요? 2차적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문제에서는 고등학교 이상 나와요. 고등학교, 대학교로 물어보고 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교는 어디라고 생각해요? 2차적 사회학기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요거 했잖아. 봐봐. 자, 그리고 예를 하나 알려줄게. 요 문제는 전형적인 사례를 먼저 요걸 외우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 다음에 어떤 문제들이 나오냐면은 요런 식으로 예전에 나온 적이 있어. 난민생활센터 밑줄 그어놓고 공식적 사회학기관이야 비공식적 사회학기관이야 이렇게 물어봤어. 저 예시에 없지. 당황해. 뭘까? 막 생각을 해. 근데 있잖아, 이런 문제들은 앞에 문맥이 있어. 뭐라고 했냐면 난민의 정착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는 난민생활센터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 저 공식적이 돼 비공식적이 돼? 공식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저게 전형적이지 않은 사례는 앞에 문맥을 좀 보면 도움이 된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갔다 와. 가서 싸고 와. 시원하게. 자, 우리 마지막으로 주요 사회학기관 역할 요거 분류만 하고 끝내봅시다. 여기까지만 끝내보자. 자, 방금 5가지 한 거 우리 사회학 설립 목적과 사회학 내용에 따라서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자, 가족 같은 경우는 설립 목적에 따르면 뭐가 돼야 돼? 핸드폰 빼고. 뭐가 돼야 돼? 설립 목적에 따르면? 설립 목적은 공식적이냐 비공식적이냐였어? 설립 목적에 따르면 뭐야? 가족은? 비공식적. 내용에 따르면 1차적, 2차적? 가장 기초적인 1차적.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원초적인 사회를 담당하고 인성의 기본 틀을 형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또래 집단 해볼게요. 공식적, 비공식적. 비공식적. 1차적, 2차적. 1차적. 학교. 공식, 비공식. 공식적. 1차적, 2차적. 2차적. 그렇지, 우리 2차적으로 보는 거야. 자, 직장 볼게요. 주로 성인기의 사회를 담당한다. 공식적, 비공식적. 직장은 이윤 창출이 목적이야. 부수적, 그렇지. 비공식적. 1차적, 2차적, 2차적. 대중매체는 공식, 비공식, 비공식적. 1차적, 2차적, 2차적. 그렇지. 이렇게 구분하는 거야. 됐어? 안 어렵지. 외우는 게 짜증나지, 그치? 그래서 인간 성장 과정과 사회가 있는데 요것만 마지막에 써봐. 자, 쭉 전생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성년기 나와 있어. 성년기. 성년기는 변화하는 사회 적응에 위한 새로운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기 때문에 내일 배울, 다음 시간에 배울 주로 재사회화가 성인기에 이루어지더라. 그러니까 재사회화는 성인기 이후에 주로 이어집니다. 재가 다시 재자야, 다시 재. 다시 사회화한다고. 그러니까 다시 새롭게 필요한 기능과 지식을 배우는 거야. 왜 그럴까? 성인이 되면 개인이 소속된 집단이나 상황의 변화가 많죠. 직장을 옮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대학교에 있다 취업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회가 변화하기도 하고, 그럼 기존에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버리고 배워야 될 필요성이 생겨, 새로운 거를. 그래서 성인기 이후에는 주로 사회화가 이루어지더라. 까지 하겠습니다.